419페이지 보시면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반 소비세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시는 거예요? 소비하면. 그래서 일반 소비세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소비세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뭐에 내는 거라고요? 비싼 물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비싸든 싸든 다 내요. 그래서 비싼 거에도 내고 저렴한 거에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용 부가가치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는 뭐 해야만 내는 거라고요? 소비해야. 그래서 소비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거래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뭐에서 빼는 거라고요?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라고요? 직접세 아니에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틀린 것을 고르셔 이렇게도 나와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이에요.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 아니고. 그래서 이 소비지급 과세원칙 때문에 있는 게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은 뭐와 관련된 거요? 수출. 그 다음에 면세제도. 면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뭐 받는 거예요? 면제 받는다. 그래서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제도의 주목적은 뭐 이따 설명할 건데 역진성 완화가 주목적이에요. 이 역진성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적게 낸다 그랬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의 단점이 뭐냐면 많이 버나 적게 내나 내는 세금이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긴 게 무슨 제도예요? 면세제도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여기서 각 단계마다 거래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 그 다음에 부담은 누가 진다 그랬어요? 소비자가 진다. 그래서 세금은 사업자가 내지만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개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영리 목적에 불구해요. 네, 유무에 불구.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인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러죠? 영리 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회사를 비영리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또 포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뭐를 낼 수가 있다? 네, 세금을 낼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내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진 않지만 일단 내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초반에 과거에 어떤 교회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다가 뭐를 만들었죠? 커피숍.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어 갖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했었고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를 거두려고 했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영리단체 아니다. 그리고 이거 팔아서 교회에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기억해 보시면 이 커피숍이라는 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커피숍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면 교회에서 커피숍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커피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교회까지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뭐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 첫 직장 다닐 때 첫 직장 같이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가톨릭대 나왔어요. 뭐 하시려고요? 목사님 하시려고. 근데 전도사 하다가 그만두고 교회라는 것 자체를 많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예요. 그래갖고 전도해오라고 일주일에 몇 명씩 못 해오면은 막 욕하고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는 교회에는 가지도 않을 거라고. 근데 어디든 다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좋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뭐 하죠? 물려주잖아요. 원래 교회에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물려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TV에 많이 나오시는 그 정광열인가? 뭐 있잖아요. 그 이상한 목사 아저씨. 그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좋은 분들도 많은데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주대 잘 잡아서 하면 돼요. 뭐든지 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가 있고요. 약간 이렇게 나누어져요. 과세사업자라고 있어요. 과세사업자에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2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간이 과세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법인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보다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도 안 내셔도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영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많이 파시는 분이에요? 적게 파시는 분이에요?
적게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간이 과세자라고 우리 회계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네, 세금계산서 말고 다른 걸 발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세청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국세청 가갖고 저 이러이러한 사업할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당신은 일반과세자입니다. 당신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당신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는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 선택할 거냐는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간이과세자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1년에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업도 안 해봤는데 이 사업으로 얼마 팔지 모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영세하게 시작하시면 대부분 저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무슨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영세사업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아니요, 영수증에 그렇죠. 영수증에 세금 안 쓰죠. 네. 그냥 총금액 얼마 그렇게만 쓰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그 면세의 뜻이 뭐죠? 면세가 세금을 뭐 받은 거예요? 면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서에는 뭐가 없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의 차이가 두 글자잖아요. 세금이 있으면 세금 계산서, 세금이 없으면 뭐요? 계산서. 그리고 이거는 업종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갖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발행할 수 있는 과세 사업자여야만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뭐는 알고 계시냐면 여기 보시면 4,800만 원까지는 영수증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뭐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 써 있어요. 421페이지 밑에도 교재 만드신 분이 이쁘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요. 4,800만 원이 넘어가면 뭐 발행해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 그거 좀 봐주세요. 다음에 422페이지 납세지. 좀 이따 할 얘기를 미리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거기 422페이지 보시면 납세지라고 있거든요. 납세가 뭐 하는 거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지는 세금 내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가보면 은근 이런 데들 많아요. 아직도 있는데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공장이나 이런 건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본사는 조그만하게 사무실이 강남에 있어요. 이런 데들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일은 강남에서 해요? 지방에서 해요? 지방에서 해요. 왜 그렇게 하죠? 네, 그렇죠. 서울에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거기 어디에 있어요? 또 강남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이야기할 때 이 회사 강남에 사무실이 있네? 그러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강남에서 좀 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비싸니까 점심을 맨날 저기 버거킹 가서 먹었어요. 버거킹이 그나마 점심때 좀 싸니까. 그 버거킹에서 밥 먹으면서 바깥에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분명히 인천에서도 본 마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본 메이커인데 괜히 서울에서 입고 다니면 더 비싸 보여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서 돌아다니면 왠지 돈 많이 벌 것 같아. 네,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들도 보면 일부러 강남에다가 만들어놔요. 그리고 명함에다가 본사,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보면 코딱지만 해요.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지방에 많을 거예요? 수도권으로 몰릴 거예요? 수도권으로 몰릴 거예요. 근데 더 몰릴 게 아직 비 피해 안 끝났습니다. 8월 달에 또 와요. 뭐가 올 거예요? 또 태풍이나 뭔가가 또 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부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오긴 올 건데 수도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저께도 난리 났죠? 인터넷에다가 올렸잖아요. 20명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인터넷에 신도림이었나 신림이었나 네, 신림에서 20명 찌르겠다고. 앞으로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묻지마 되게 많을 거예요. 최근에도 어쨌든 3명인가 4명 그렇게 해서 네, 안 좋은 일 생겼잖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행한데 남들 행복한 게 싫어서 그랬대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방탄복을 수입해다 팔아볼까. 팔릴 것 같아요. 느낌이. 미국에 아시는 분 계시니까 재수씨 오라버니가 미국에 계시거든요. 수입을 해갖고 좀 팔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하잖아요. 이제 학교도 개판해. 사회도 개판해. 진짜 돈 있으면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외국도 무서워요. 얘기 들어. 예. 총 쏘고 막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재수씨랑 여행 가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실제 저기 세연이라는 분은 자동차 뺏겼대요. 권총 들고 와갖고 내리라고 자동차 통으로 뺏기고, 그 다음에 오빠 되시는 분은 일하다가 두드려 맞고, 세탁소에서 일하시는데 세탁소 와갖고 총 들고 와서 이제 털어간 거죠. 그때 막 때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총은 없으니까. 그래서 납세지인데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할 얘기인데 미리 좀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몇 개로 시작하죠? 하나로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늘려요, 안 늘려요? 늘리죠. 그래서 최근에 가족여행을 강릉으로 갔는데 거기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가 있대요. 근데 갔는데 3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 그러니까 1호점이 잘 되니까 2호점 내고.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2호점이. 근데 2호점도 사람이 꽉꽉 들어차니까 또 바로 옆에 3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을 그냥 근데 사람들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소문난 맛집이라고. 근데 먹어봤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뭐 하는 거예요?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42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따로따로인데 국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불편해. 더 좋은 거 만들어줘.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뭐예요? 총괄 납부제도예요. 근데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해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예요. 그 다음에 원칙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따로따로. 원칙은 다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편하네.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도 불편하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422페이지 밑에 사업장 있거든요. 거기 진한 글씨로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쪽지 시험은 안 보는데 네,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거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는 이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이분들한테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왜냐면은 어차피 국가는 인천에서 내나 경기도에서 내나 강원도에서 내나 세금 걷어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디에서 내든 다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받은 거에서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어 있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냐 이거에 따라서 편한 부분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덜 거둘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집들은 싸움 난대잖아요. 우리 집이 경계선에 있어. 인천하고 부천시의 경계선에 있어. 그래서 몇 프로가 인천이냐 몇 프로가 부천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법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바뀌긴 해야 돼요. 근데 바뀌기가 힘든 게 뭐냐면 다 돈 문제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세금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나눠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도시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신도시들은 구역별로 잘라놨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짓다 보니까 어떤 집들은 70%는 인천, 30%는 경기도 막 이런 집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제조업 봐주세요. 제조업은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근데 이거 되게 웃깁니다. 저도 이거 제조회사 다닐 때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제조회사가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조립만 한국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90% 이상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서 마지막 조립만 하거든요. 이거 국산일까요? 수입일까요? 네, 국산입니다. 네, 이거 되게 웃겨요, 법이. 저도 처음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는 당연히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수입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국방부에 납품되거든요. 국방부에 납품될 때 국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다 뭐라고 찍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다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조립만 한국에서 해서 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에서도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느냐. 왜냐면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왜냐면 둘이 더 비슷하잖아요.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임대는 뭐 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 그래서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게 뭐냐면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 사러 부동산 사무실 가요 안 가요? 가죠. 사러 가면은 주된 내용을 부동산 있는 데에서 해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하죠.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설명 다 듣고 마지막에 물건 보러 가갖고 물 잘 나오냐 뭐 이제
빚 잘 들어오냐 이런 것만 확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된 내용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사무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사무실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데다가 세금 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무실에다 내냐 아니면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 내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제를 좀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렸는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인천에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이면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부동산 임대업이면은요? 인천에. 그럼 완전히 세금 내는 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나눠놔야 돼요? 안 나눠놔야 돼요? 나눠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니까. 이게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항상 법이라는 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무인 자판기. 무인 자동 판매기. 그래서 자판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설치 장소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그 자동 판매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자판기 사업할 때 한두 대 할까요? 수십 대 할까요? 수십 대 하겠죠. 여러 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다 놓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는 장소에다가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다가 시간 다 가요. 맞죠? 왜냐면 인천에다가도 놓을 거고 서구에다가도 놓을 거고 남구에다가도 놓을 거고 경기도에다가도 놓을 거고 부천 뭐 다양하게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군데에다가만 넣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설치 장소에다 넣으라 그러면 세금 신고를 너무 여러 군데 해야 되죠. 근데 금액들은 더 커요, 작아요? 작죠. 뭐야 큰 거지 한 대만 해갖고는 솔직히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요. 대부분 자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해갖고는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적게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불편해. 그러니까 대부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 세금 내란 얘기예요. 왜냐면 대부분 업무 총괄하는 게 사무실에서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맨날 이런 걸로. 그래서 교통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좀 보시면 세 가지 있어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단번 적고 설명드릴게요. 직매장은 사업자가 맞아요. 사업장 맞고 하치장은 사업장 아니고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매장이 뭐 하는 데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장을 운영하니까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거래가 되면 뭐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중고거래. 거기에선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반복적이어야 돼요.
근데 당근마켓은 반복적으로 안 하잖아요. 생각나면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중고거래까지 어떻게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 내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지만 직매장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죠.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게 하려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거기 423페이지 위에 써 있는 거예요.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그럼 보관만 하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래가 없으니까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요? 박람회 같은 거. 박람회 가면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사고 팔아요. 그러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이 대부분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뭐 짧으면 뭐 하루, 뭐 길어야 뭐 한 달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짧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는 해요. 사고 팔아요. 그럼 뭐는 걸어야 되죠?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장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틀 때문에 사업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낭비가 돼버려요.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줬다가 이틀 후에 또 폐업 신고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세금 내.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서 한 박람회인데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걸었는데 그 카드에 부산이 찍힐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를 딱 3번 가봤거든요. 하나는 회사 다닐 때 가봤는데 회사에서 박람회 참석한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일은 안 하는데 일보다 더 힘듭니다. 박람회 참석하시면. 왜냐면 박람회 참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짝다리 짚고 있어도 안 되고요. 멍 때리고 있어도 안 돼요. 웃고 있어야 돼요. 계속.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손님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저 모르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계속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설명해 줘야 되고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아박람회는 꼬맹이 때문에 가봤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박람회 가봤는데 결혼박람회 가실 분들은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박람회는 그 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저거 파는 데예요. 스드메 파는 데.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신혼여행 팔고 그 다음에 귀금속 파는 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갔죠. 처음이니까 그냥 와이프하고 그냥 박람회 가서 정보 좀 알아볼까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하더라고요. 63빌딩에서 갔는데 딱 갔더니 이거는 내가 생각한 박람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한 2군데 들어가서 상담 받는 척 하고 나왔죠. 그리고 욕했죠. 이게 무슨 박람회야. 그냥 물건 파는 데지. 네. 결혼하실 분들은 스드메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희는 안 했는데 솔직히 하나 안 하나 힘들어요. 결혼식을. 네. 저희 와이프는 또 하자 그러면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끝났대. 근데 다행히도 울지는 않아서 좀 울 것 같았는데 안 울더라고요. 오히려 와이프가 울더라고요. 어쨌든 박람회 같은 것도 임시사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뭐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한 5년에 한 번 나와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가 딸랑 3개라. 그 다음에 4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래 대한민국은 원칙은 사업장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원래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어디에서 한다고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자.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 밑에 보시면 20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가능해요? 20일 전에 신청하시면 돼요. 신고 아닙니다. 승인사항 아니에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려면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는 이게 있었어야 돼요. ERP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ERP 수락률이 높아요. 말은 되게 멋진데 별거 없어요. 네. ERP 그러면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ERP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거 왜 만들었냐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만든 이유가 대부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넣어 놓으면 이 시스템을 다룰 줄만 알면 인수인계가 별도로 필요할 거다, 필요 없을 거다, 필요 없을 거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ERP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 가시면은요, 저도 중소기업 다녔지만 이거 제대로 쓰는 회사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맥스 값이에요, 민 값이에요? 민 값이에요. 대부분 중소기업은 최소값의 인원이에요. 인원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나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아주고 하라 그래요? 있는 인원으로 돌리라 그래요? 있는 인원으로 돌리라 그러니까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도.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많이 뽑아 놓으면 나중에 잉여 인원이 생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 임신하시면 나중에 휴가 같은 거 가시잖아요. 임신 관련돼서. 근데 대부분 많은 중소기업이 임신하면 품 안에 안으려 그래요? 내쫓으려 그래요? 내쫓으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임신하신 분을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임신해서 출산할 동안에 새로운 직원을 뽑았겠죠. 맞죠? 그럼 이분은 이제 출산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복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명의 잉여 인원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네. 그렇죠.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복직하기 전에 미리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돈 문제예요. 중소기업도 돈이 많으면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으로 그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혜택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항상 이게 입장차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입장차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돈이에요. 솔직히. 그 다음에 424페이지 과세기가. 그래서 과세기간 그러면 과세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이게 생각나야 돼요. 과세 그러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기간인데 요거는 교재 어디에 잘 정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기하고 2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그 다음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2기도 예정신고, 그 다음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취업 자리로. 남자분들은 힘들어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면, 저도 첫 직장을 잘못 알고 들어갔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면은 영업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 첫 직장이 세무사 사무실 영업직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때려치고 학교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가긴 했었었죠. 뭐 거기서도 1년 못 버티긴 했지만. 근데 세무사 사무실이 남자들 직업으로는 솔직히 좋은 직업은 아닌데,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박봉은 왜 박봉이냐면요, 이게 저것 때문에 박봉이에요. 키워놓으면 도망가요. 일반 사무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3년이나 5년 정도 다니면서 내 능력을 뭐예요? 상승시켜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로 도망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닐 때 대리였어. 그러면은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거래처에서. 오면은 지금 받는 거에서 얼마 더 줄게. 뭐 그 다음에 한 계단 상승시켜 줄게. 직급.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들이 와요. 그리고 일반 회사를 가더라도 만약에 똑같은 연차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좀 더 뭐 해주죠? 우대해 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무사 사무실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을 하니까. 근데 박봉인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키워서 이제 일 좀 부려먹을 만 하면 뭐예요? 도망가요, 일반 회사로. 근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을 다녀봤지만 세무사 사무실이 일반 회사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요. 왜냐면 신고 때 빼놓고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이 괜찮고,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일반 회사가 낫고. 근데 어차피 일반 회사 가나 세무사 사무실 가나 대부분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최저임금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세무사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더 낮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한 3년 차, 5년 차 되면은 일반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경력보다는 돈이 우선이야. 그러면 일반 회사 가시는 게 맞고, 난 초반에는 좀 힘들어도 나중에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나이가 있으면 안 뽑아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신고 때 되면은 막 밤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 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집에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집에 가야 될 확률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애가 아파. 막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은근 남자친구들이 바람 잘 핍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 다니던 세무사 사무실에 갑자기 참고로 여자 6명에 남자 저 혼자였거든요. 세무사님만 남자였고 직원 중에서는 남자 저 혼자였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빼고 일하고 있는데 그때 신고 때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 한 분한테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화 받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남자친구가 나이트에 출동했다고. 나이트로 잡으러 갔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 사무실의 단점이 연초에 되게 바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그때 바람을 많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근 세무사 사무실에 노처녀분들 많아요. 참고로 학원 쪽에도 노처녀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일반 회사하고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결론은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데 있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히스테리 부립니다. 꼭 뭐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만든 거지,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날짜는 기본이니까 외우고 계시고, 전산세무 2급 하면은요 외우기 싫어도 외울 거예요. 왜냐면 맨날 날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4번.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고 개인들은 법인들보다는 매출액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신고합시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가장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만 신고합시다? 1번만 신고합시다. 근데 이제 개인은 저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볼 건데 개인은 예정 신고 때 고지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뭘로 납부한다고요? 고지서로 세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가 아니고 고지 납부예요. 고지 납부라고 나오면 우리 고지서로 납부하는 걸 무슨 납부라 그래요? 고지 납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잘 봐두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써놨는데 폐업하는 경우 있죠. 폐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히 망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죠. 그래서 사업도 쉽지 않은 게 망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망했을 때 그냥 망하고 끝이 아니고요. 세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다가 인테리어를 했어. 근데 전제 조건이 나갈 때 원상복구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나갈 때 내가 다 해놓은 거 뭐 해야 돼요?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걸 가져가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다음 사람이 우리 다른 걸로 인테리어 할 거니까 다 뜯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뜯는데도 또 돈 들어요. 그래서 폐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폐업을 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대출 받았죠.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못 그만두는 이유가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못 그만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거 상환 조건이 뭐냐면은 계속 한다라는 전제 하에 대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돈까지도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쉽진 않은데 근데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됐을 때 가져가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꼭 저거는 해보고 하세요. 경험은 해보고. 고깃집 할 거야. 그럼 고깃집 가서 알바 그래도 못해도 한 6개월 이상은 해봐야죠. 돌아가는 것 좀 보고 뭐 필요한지 보고 그런 거 다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대단한 건지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대단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뭐라 그래요? 장사가 안 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준비하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돈 관련된 거 하는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저희 어저께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진도 나갈 거예요.